광주 항쟁에 책임을 들씌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된 문인만 해도 3사람이었습니다. 시인 고은과 소설가 송기환, 소설가 이호철 등이 내란 음모 계엄법 위반으로 군사법정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습니다. 그 밖에도 광주 항쟁과 관련하여 소설가 송기숙, 시인 문병란이 구속됐으며 역시 광주에 관련된 필화 사건으로 시인 김준태가 해직됐습니다. 많은 문인들은 한수안 필화 사건 역시 이러한 시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문인 길들이기 작업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정치적인 작품 세계를 가진 문인들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 별명을 붙이자면 설상가상 독재 연구회라고 하는데 그런 독재를 하면서도 꼭 찬양받길 바랍니다. 그 이제 요하는 걸 못 견디는 거죠. 그때 뭐 온갖 일간 신문을 비롯해서 텔레비, 라디오 모든 매체들이 다 그렇게 찬양 일변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 자기들이 저지른 독재를 합리화하면서 지내오는데 조그마한 어떤 그 우려, 조그마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빈정거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아주 결벽증적인 찬양을 듣고 싶은 이런 그 심리적인 변화가 아마 그 독재자들의 심리 속에는 막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필화 사건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길들이기 작업은 채찍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은 문인 해외 시찰단이란 이름으로 비판적 문인들에게 해외여행이라는 당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넉넉한 여비까지 지원되는 특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락이 왔던 뭐 예술 과장이라고 그러든가 뭐 직원이라고 하는가 하느니가 그래서 구라파 쪽, 유럽 쪽 그때 열흘인가 보름인가 이렇게 여행을 하라고. 저는 그때 그걸 완곡하게 이제 말로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만은 거절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죠. 계속해서 권유를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한 번에 그쳤던 게 아니고 문인 그 해외 시찰인지 뭐 유람인지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5월 29일 여의도 광장에서 막을 올린 국풍 80일 큰 잔치는 외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의 바람 즉 국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외래 문화도 건전하게 수용하자는 뜻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것이 국풍 80일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힘으로 우리의 국풍을 되살린다는 이 축제는 5.17 비상계엄으로부터 꼭 한 해 만에 열린 초대형 행사로 6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경비가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실로 대단한 구경거리였습니다. 국풍 80일의 주관사였던 KBS는 축제에 즈음하여 국풍론이라는 소논문집까지 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이름이 실린 학자들은 자신의 논문을 허가 없이 전제했다는 이유로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우선 양해 없이 글을 실었다는 거, 그것도 없이 좋지 않았고, 특히 그 KBS에서 당시 국풍이라는 어떤 국가 시책에 따르는 그 하나의 도구로서 내 글이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좀 마음이 아팠죠. 학자들은 국풍 80일에 이름을 보태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강압적인 사회 변화의 끝에 민속과 국학의 큰 잔치는 너무나 느닷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어딘가에
그 얼음 밑을 흐르고 있는 냉기 속에서 어떤 그 약간의 비아냥거림과 그 반감 같은 그런 정서를 좀 이렇게 발산해서 막 흥청망청거리는 이런 신명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말하자면은 독재 정권들이 흔히 사용하는 서커스, 빵과 서커스 중에서 이제 서커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국풍을 대용한 거죠. 각 언론은 성황리에 끝난 국풍 80일을 민중축제로 찬양합니다. 또한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창달하기 위해서 국풍은 당연히 매년 열리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KBS도 다음해에는 국풍을 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풍은 할 일을 다 했고 민족문화는 더 이상 창달되지 않아도 좋았던 모양입니다. 오색 찬란한 국풍의 깃발이 덮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한수산 필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그 채찍을 맞은 경험으로부터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보안사에 끌려간 지 사흘 만에 박정만은 풀려나 북가자동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의 소식을 몰라 속을 끓이던 나머지 아내는 돌아온 그에게 또 어디서 술 마시다 이제 오느냐 이렇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나날이 살아가는 것만 해도 힘겨운 사람들이 그 이상 무슨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출근길에 사람이 없어졌다가 어느 날 문득 만신창이가 되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도 있었고 또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흉흉한 시대, 사흘간의 고문쯤이야 오히려 견딜 만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문이 비인간적인 것은 그 고통과 상처가 단지 육체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문을 당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굴욕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거대한 폭력 앞에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신. 그것은 인간성이 파괴되는 경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문은 고문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보다 그 후유증이 더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데 고문당한 시간이 얼마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흘간. 단 사흘간. 그렇지만 그것은 삶을 죽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가난했던 시인 박정만. 치료라고는 아내가 돈을 구워 지어온 한약 한 제가 전부였습니다. 그 약을 다리며 그의 치욕과 분노는 풀리지 않는 어혈처럼 고스란히 시 속에 남았습니다. 어혈을 풀기 위해 한약 한 제를 지어왔다. 코 위에 안경을 걸친 한약방 주인이 물에다 끓이지 말고 막걸리를 부어 끓이라 한다. 술 먹고 대한민국처럼 망가진 내 몸뚱이의 내력을 소상히 알고 있는 듯한 말투다. 참 용타고 생각하며 아내는 단기에 술을 넣어